정열적인 해바라기로 유명한 네덜란드의 화가 반 고흐. 강한 색채가 인상적인 타이트 여인들의 고갱. 그리고 수련의 모네까지 이들의 공통점을 아시겠습니까? 바로 미술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인상파 화가들이란 사실인데요. 이런 인상파 화가들이 파워 클래식에 등장한 이유. 인상파 화가처럼 음악계에도 혜성처럼 등장. 새로운 음악으로 음악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작곡가가 있습니다. 인상파 음악의 선구자. 오늘 파워 클래식에서 만나보시죠. 반갑습니다. 새신랑 같죠? 오늘 파워 클래식 그 가운데 끼어 있는 저희가 아주 훌륭한 작곡가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동안 아주 많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아주 많은 길이에요. 하이든, 모차르트, 바흐, 베토벤, 드보르작, 슈베르트, 아마 많은 방송을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드뷔시는 말이죠. 오늘 설명할 드뷔시는 딱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정확히 가운데 있어요. 왜 이 사람을 정확히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느냐? 이 사람부터가 현대음악이 시작이 됩니다. 물론 클래식 애호가나 전공자들은 그 사람 현대음악 아니야? 그 사람 정도는 뭐 근대라고 쳐야지. 하지만 전공자들, 애호가들도 사실 이 사람부터 좀 어려워해요. 그리고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 작곡가부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그러나 여러분들께 아주 즐거운 시간을 선사하겠습니다. 프랑스로 갑니다. 프랑스. 그동안 많은 나라를 갔었죠. 체코, 오스트리아, 독일, 너무나 멋진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또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입니까? 살롱 문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19세기 후를 걷고 있습니다. 살롱 문화, 살롱. 흔히 예전에 우리나라에 카페라는 게 유행하기 전에 살롱이라는 곳이 참 많았습니다. 살롱은 어떤 장소를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19세기 후반에 들어가면 이 살롱은 문화예요. 사교계를 얘기합니다. 사교계. 사람들끼리 대화도 주고받고 이런 연주회장에 와서 또 로비에 와서 재밌게 얘기를 하고 그동안 자기가 생각해왔던 예술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합니다. 그 살롱 문화의 중심이 있었던 사람들은 귀부인들이었어요. 돈이 많은 백작 부인이나 아주 이렇게 남을 후원할 수 있는 정도의 여유가 있는 그런 부인들이었습니다. 그 부인들을 중심으로 예술가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부인 집에 가면 많은 예술가들이 거기 놀러 와요. 그래서 그 예술의 조예가 깊은 그 부인과 함께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 예술가의 그룹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이 19세기 후반에 프랑스에서는 정말 엄청난 예술가들이 등장을 합니다. 한마디로 예술가의 시대예요. 파리가 예술가의 도시로 불리게 된 시점이 바로 19세기부터였는데요.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18세기 말 프랑스 시민혁명 이후 자유로운 사상을 갖게 된 프랑스인들. 거기에 사진의 발명으로 인해 미술계에 새로운 바람이 붑니다. 바로 인상파 사조가 일어났는데요. 이런 바람은 당시 문화, 음악 등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며 예술가들의 활발한 활동을 이끌어냈던 것이죠. 그럼 19세기 프랑스 예술을 이끌었던 사람들을 만나보실까요? 보들레르, 아주 유명한 시인이죠. 보들레르. 상징주의 문학이라고도 얘기하고 우리가 퇴폐 문학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이 사람에게 굉장히 빠진 적이 있어요. 이 사람 시를 하나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시였어요. 그렇게 멋진 시였는데 제 습성상 하나 읽고 더 이상 안 읽어요. 어쨌든 굉장히 빠져들었던 그런 시인이었습니다. 로댕, 조각가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으로 잘 알고 있는 그런 멋진 조각가였습니다. 기가 막히게 사람 근육이나 또 그 있는 그대로 사실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느낌을 정말 잘 살리는 거죠. 아마 잠시 후에 여러분 보여드릴 제가 그 영화 한 편이 또 있는데 아마 그 로댕이 출연합니다. 이 로댕 역할을 맡은 사람은 그 발음하기 힘든 그 제라르드 뚜파르드라는 사람.
그 사람이 아주 수염을 붙이고 멋지게 연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말라르메 역시 시인이었지만 중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중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아마도 고등학교 선생님이라면 다른 문학 활동을 하지 못했을 정도로 바빴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이 사람은 중학교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문학을 많이 남겼어요. 그리고 목신의 오후라는 멋진 시도 만들어서 다른 예술가들이 그 시를 갖고 뭐 좀 어떻게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베를렌느 역시 시인이었습니다. 이 사람 나중에 동성연애설에 휩싸이지요. 그래서 이분의 장모님이 고발을 하는 사태까지 벌어집니다. 도대체 누구와 동성연애를 했을까? 바로 랭보였습니다. 랭보라는 시인, 괴상망측한 시인이죠. 아주 젊은 나이에 시인으로 등단을 했고 시뿐만이 아니라 모든 행동 자체가 다 이상합니다. 심지어는 이 사람은 소재로 한 영화를 보면 이 사람은 사람들 다 모여있는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그 자리에서 소변을 봅니다. 사람들이 다 기겁을 하지요. 그리고 뭐 시를 보면 뭐 또 지옥에서의 한철 뭐 이런 시를 남긴단 말이죠. 어쨌든 이 천재적인 시인은 베를렌느와 연문을 뿌리고 그리고 그래서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좀 무리도 일으키는 그런 시인입니다. 로트레 미술가입니다. 화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출연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순수 예술을 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 순수 예술을 가지고 상업적으로 잘 이용을 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것이냐? 최초의 예술적인 포스터를 이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포스터, 공연 포스터죠. 저희도 여러분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공연 포스터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거의 예술 포스터의 최초였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흔히 뭐 전단, 찌라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거의 원조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포스터를 그렸을까요? 무랑루즈. 빨간 통차란 얘기입니다. 빨간 통차를 뭘 갖고 홍보를 하냔 말이죠. 이 빨간 통차라는 말은 나이트클럽 이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강남 같은 데 가면 나이트클럽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이름이에요. 무랑루즈. 그런데 그 나이트클럽에는 아주 신기하게도 위에 조형물을 세워놨고 그 조형물이 풍차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무랑루즈로 굉장히 유명했고 예술가들, 굉장히 많은 예술가들이 여기를 출입을 했었죠. 그래서 영화도 기가 막힌 영화가 만들어졌죠. 사실 여러분 좋아하시는 그 무랑루즈라는 영화는 영화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영화로 꼽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미술이나 의상 이런 것이 너무 완벽하거든요. 너무 완벽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영화를 만들려고 하느냐?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는 그런 영화예요. 굉장히 잘 만든 영화죠. 자, 이 무랑루즈 위성사진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항상 우리가 구글 위성사진 뭐 이런 거는 자기 집만 찾지 말고 좀 이런 데 좀 찾아보자는 얘기죠. 위성사진으로 꼭대기에서 내려다본 저 가운데 있는 동그라미가 빨간 풍차예요. 당연히 위성사진이니까 위에서밖에 안 보이죠. 앞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밑에 이렇게 나이트클럽, 조그마한 나이트클럽이 있고 지금 뭐 레스토랑으로도 쓰고 그리고 위에는 빨간 풍차의 어떤 조형물이 아주 조그맣게 있지요. 영화에서 굉장히 크게 나오죠. 어쨌든 밤이 되면 네온사인으로 밝아지고 굉장히 화려해지는 그런 건물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로트렉입니다. 이렇게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사람은 그 무랑루즈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무랑루즈 영화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똑같이 분장한 사람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로트렉이라는 사람에게 포스터를 맡깁니다. 이 포스터는 나중에 굉장히 유명해지는 역사적인 포스터가 되죠. 자, 이런 시대에 존재하는 음악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클로드 드뷔시입니다. 영어로 이건 뭐 데뷔시 뭐 이상하게 발음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드뷔시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 굉장히 독특한 사람입니다. 자, 그림은 이렇게 멋지게 포즈를 취하고 초상화를 그렸죠. 이 그림 잘 보시면 여러분 굉장히 거만해 보이지 않습니까? 별명이 황태자였어요. 왕자병. 온갖 여자들을 다 울리고 다녔습니다. 그 음악계에서 유명한 바람둥이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도 굉장히 또 그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었다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자, 언제 태어난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뭐 브람스, 차이콥스키, 드보르작, 그리그 우리 강의에서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태어난 후에 드뷔시가 태어났지만 굉장히 다른 음악을 작곡하게 됩니다.
심지어 음악사는 이 사람 이전과 이 사람 이후로 나뉠 정도로 여기서부터 혁명이 시작이 돼요.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음악이 나옵니다. 결국은 이 사람 때문에 오늘날 음악이 이 꼴이 난 거예요. 현대음악 괴상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 사람만 조금 더 자제했다면 그렇게 괴상해지진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인상파 음악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인상주의 예술은 보는 대로 그대로 그리질 않습니다. 또 당시에 영향받은 것들이 있지요. 사진기가 나왔습니다. 카메라. 요즘 제가 좋아하는 그 디지털 카메라 이런 거의 원조가 그때 나왔단 말이죠. 사진이 있는데 뭐하러 그림을 똑같이 그리겠냐 이겁니다. 내가 해봤자 쟤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뭔가를 변형시키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애매모호한 뭔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미술사조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음악의 역사에서도 뭔가 모호해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드뷔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뭐 그 장조나 단조 이런 음악들을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장조는 기쁘고 단조는 슬프고 얘가 작곡하는 음악은 슬프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좀 멍멍해요. 우리가 흔히 양맞은 음악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음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술사조에서 그 말을 따와서 같은 인상파 음악이라고 얘기합니다. 드뷔시는 창시자이자 곧 완성자였어요. 자기가 창시를 해놓고 자기가 완성을 시킵니다. 음악사에 일했던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베토벤이 있었죠. 자기가 뭔가 혁신을 이뤄놓고 그 다음에 경쟁자가 없습니다. 자기가 나머지를 다 완성시키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었죠. 드뷔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족이나 친척 중에 음악가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써놓고 여러분께 강조를 하느냐? 희망을 가지시라 얘기입니다. 가족이나 친척 중에 음악가가 없어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단 말이죠. 자, 내성적인 성격이었습니다. 내성적인 성격. 어느 정도로 내성적입니다. 친구도 별로 없어요. 말도 잘 안 해요. 피아노를 치면 남들처럼 화려하게 쫙 치는 게 아니라 혼자서 이러고 앉아서 치는 겁니다. 뭐 들리지도 않을 정도로 아주 작게 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피아노를 이렇게 빠르게 연주하는 뭐 아르페지오 뭐 이런 게 나오면 사실 잘 안 들려야 되는데 워낙 작게 치니까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피아노를 치길래 그렇게 빠르게 올라가는데도 소리가 하나하나 다 들리더랍니다. 너무 부드럽게 쳐서 사람들은 마치 이 사람이 연주하는 피아노 안에 망치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해머라고 얘기하죠. 왜 그렇게 칠 수 있었을까? 아주 독특한 페달지법을 갖고 있었습니다. 남들처럼 그냥 뻥 눌러놓고 울리니까 좋네 이렇게 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아주 뗐다 계속 그것을 반복하면서 기가 막힌 주법으로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피아노과 학생들이 드뷔시를 공부하게 되면 페달지법을 거의 다시 배워야 돼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페달을 눌러야 된다고 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피아노 잘 안 치지만 그러나 이렇게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프레빌 여사에게 피아노 교육을 받았습니다. 프레빌 여사. 제가 항상 강의 중에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배웠는지 난 관심이 없어요 사실. 뭐 프레빌 여사 이런 거 지나간단 말이죠. 그러나 이 사람 중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슨 프레빌 교육 뭐 이런 거에서도 이렇게 간판을 좀 볼 수 있고 한데 이 프레빌 여사라는 사람은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던 베를렌느라는 시인의 장모입니다. 자기 사위가 동성연애설에 휩싸이자 그 사람을 고소했던 여인이 바로 프레빌 여사예요. 그 프레빌 여사한테 드뷔시는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얼마나 잘 배웠는지. 이 사람 10살 때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10살 때 흔히 얘기하는 바이엘부터 10살 때 치는 거죠. 이 사람 파리 음악원에 11살에 입학합니다. 11살에. 1년 만에 파리 음악원에 입학해요. 물론 거기도 바이엘반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들어가서 굉장히 천재성을 발휘합니다. 22살까지 음악원에서 활동하면서 활동이라기보단 거기서 배운 거죠. 엄청난 선생님들의 그 열광과 지지를 받습니다. 너무나 뛰어난 학생이었어요.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을 12살에 협연합니다. 12살. 여러분 저도 그 피아노를 굉장히 잘 치는 어린아이들을 많이 보지만 12살에 이 정도 치기 힘들어요. 그런 걸 학교 오케스트라와 기가 막히게 협연을 하는 겁니다. 17살이 되자 프랑스에서는 라벨이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지금 들으시는 볼레로로 유명한 그 라벨입니다. 저희 강의에도 다음에 등장할 겁니다.
자, 드뷔시는 이러고 있을 때 악보 초견 대회에서 1등을 합니다. 악보 초견? 초견? 처음 보는 겁니다. 악보를 처음 보는 대회. 우리 음악인들은 이 초견이란 말을 어떤 때 쓰냐? 악보를 처음 주고 연주하라고 합니다. 그냥 쉬운 악보가 아니에요. 새카맣고 어려운 악보를 보고 연주하라고 해요. 난 연습도 한번 해본 적도 없고 오늘 처음 본 악보인데 그걸 연주해야 됩니다. 그런 대회가 있어요. 그 대회에서 드뷔시는 1등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 예술고등학교를 나왔고 음악대학 생활을 했지만 거기서도 그렇게 초견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정말 악보 하나 갖다 놓으면 어떤 사람들은 그걸 한 달 걸려서 연습을 해야 제대로 치는데 얘는 그냥 보자마자 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또 뭔지 아십니까? 한 달 내내 쳐도 수준이 똑같아요. 세상은 공평하죠. 왜냐면 자기 재능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연습을 잘 안 해요. 이래서 이 사람은 피아노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작곡가에 들어가는 계기가 됩니다. 악보를 워낙 빨리 읽는 재주가 있었기 때문에 악보를 빨리 배우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때부터 작곡을 시작하게 됩니다. 학교가 한번 휴강이 됐어요. 선생님이 아파서 안 나오셨는데 갑자기 이 드뷔시라는 학생이 올라간 거죠. 강단에. 잠깐만. 쉬지 마. 내가 가르쳐줄게. 하는 겁니다. 아주 희한한 학생이죠. 예전에 캐치 미 이프 유 캔이라는 영화에서도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는 배우가 선생님이 안 오시니까 자기가 선생님인 척하고 가서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가 그냥 학생인데 나한테 한번 배워 라고 와서 앞에서 막 치는 겁니다. 그걸 또 학생들은 좋다고 보고 있어요. 저 학생 정말 훌륭한 학생들이야. 왜 그랬을까? 나중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길 잃은 불쌍한 새들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그랬다. 졸지에 그 학생들은 길 잃은 새가 된 겁니다. 가서 도대체 어떤 일을 했을까? 이 사람 현란한 양손트리를 보여줬어요. 양손으로 막 정신없이 떠는 그런 현란한 양손트리를 세상에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새로운 화음들 이상하게 막 쳐주면서 기분 좋지? 하는 겁니다. 환상적인 아르페지오, 우리가 분산 화음이라고 얘기하죠. 막 손가락을 빠르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런 화음들을 보여주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아이들이 야 선생님보다 낫다. 우와, 1시간 뒤에 교장 선생님께 진압당했습니다. 잘릴 뻔했대요. 그러나 어느 선생님들이 이런 학생을 싫어하겠습니까? 굉장히 그래도 예쁘게 봐준 거죠. 교사들은 친절하게 충고를 해줬습니다. 말은 친절하게 충고를 해줬다고 하는데 이 프랑스 사람들이 굉장히 격한 부분이 있어요. 충고를 거의 협박 수준으로 합니다. 협박 수준. 일단 어떤 충고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단히 새로운 발상들이다. 그러나 이런 곡은 좀 나중에 써라. 뭐 여기까지는 아주 친절하지요. 이런 곡은 좀 나중에 써라. 너 계속 이렇게 작곡하다가는 상이란 상은 하나도 못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그렇게 인기가 많은 로마 대상이라고 하는 그 음악 콩쿠르이 있는데 너 거기에 뭐 되지도 않을 거야. 너 조금만 나중에 써. 이런 얘기를 하면 보통 예술적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반항을 합니다. 아니 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세요? 그런 얘기 하시니까 좀 보수적이고 좀 나이 들었다는 얘기 듣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 놓고 나중에 후회하죠. 드뷔시는 똑똑했어요.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입니다. 그 충고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아주 점잖고 옛날 사람들이 썼던 그러한 방식으로 곡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효과는 바로 나타납니다. 이 엄청난 상을 단번에 대상을 받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상은 옛날에 그 베를리오즈라는 사람은 4번이나 도전해서 받은 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한 번에 그냥 끝내버렸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죠. 음악원에서는 역시 드뷔시를 지지했습니다. 이 로마 대상이라는 건 사실 이탈리아 상이 아니에요. 프랑스에서 로마에다가 분교를 냈습니다. 파리 음악원이 분교를 냈기 때문에 거기 참가하는 사람들은 다 그 파리 음악원 학생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와도 자기 음악원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들을 이 심사위원들이 좀 밀어주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한 방식으로 드뷔시에게 1등상을 주지 않으면 자손만대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프랑스 사람들 충고하는 방식이 이렇단 말이죠. 이렇게 험악한 얘기를 한 사람은 그 아름다운 아베 마리아라는 곡을 남긴 구노였어요. 자, 그랬으니
어느 심사위원이 얘를 1등을 안 주겠습니까? 자손 만대에 심판받지 않으려면 당연히 드뷔시에게 1등을 줬죠. 로마에서 상을 받고 나니까 이걸 계기로 해서 로마로 유학을 갑니다. 로마로 유학을 가면 아무래도 거기는 아직 자기 학교 분교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그냥 탱자탱자 노는 게 아니에요. 그 자기 본교 프랑스에다가 자기 매번 그 숙제를 해서 보내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그것도 심사해서 점수를 매겨요. 교향 모음곡 봄이란 걸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뭔가 몽롱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로마로 가자마자 바로 돌변해요. 자기가 쓰고 싶은 거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 보냈어요. 음악원에 보냈습니다. 음악원에선 아니 이게 뭐야? 옛날에 드뷔시가 작곡한 그런 곡이 아니네. 얘 또 뭐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야? 심사위원들은 이해를 못하기 시작했어요. 그 심사위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마스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타이스의 명상곡을 작곡한 사람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의 작곡자를 타이스로 아는 사람도 많아요. 타이스의 명상곡. 어쨌든 이런 아름다운 멜로디를 작곡한 사람. 또 센상스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조, 동물의 사육제 백조로 유명한 센상스. 양대산맥이죠. 우리가 그 명상의 시간에 우리를 재우는 양대산맥입니다. 타이스의 명상곡, 센상스의 백조. 이런 아름답고 고상한 음악을 만들으신 분들이 그 곡을 이해할 리가 없었어요.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악평을 합니다. 정상적인 것은 도를 넘지 않는다. 그러나 독특한 것에는 넌 좀 과장하는 취미가 있다. 말이 좀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잘 뜯어보십시오. 이 말은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정상적인 것은 도를 넘지 않는다. 정상적인 것은 정상처럼 한다. 그런데 독특한 것, 좀 이상한 것은 이상하게 한다는 얘기죠. 아니 그게 뭐 어때서? 그렇잖아요. 아니 이런 말을 누가 못합니까? 너 멀쩡할 때 참 멀쩡한데 이상할 때 참 이상해. 아니 뭐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제대로 평을 하려면 넌 멀쩡할 때도 이상해. 뭐 이렇게 평을 해야죠. 어쨌든 이런 괴상망측한 말을 들었는데 이 평가는 드뷔시가 나중에 유명해지고 나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드뷔시를 평가하기 시작해요. 파리에 내가 돌아가서 더 이상 음악하는 사람들하고는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 곡을 이해 못하니까 나는 이제 다른 분야 사람들과 놀겠다. 그래서 시인들과 교류를 합니다. 여러분 아까 보셨던 그 수많은 시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과 살롱에서 대화를 주고받고 영감을 받기 시작합니다. 또 바그너의 음악에 심취합니다. 웅장한 음악을 잘 쓰기로 유명한 바그너. 그러나 이 사람도 뭔가 이상한 음악을 쓰기 시작합니다. 지금 들으시면 굉장히 뭔가 풀릴 듯 하다가 안 풀리는, 꼬이지만 뭔가 답답하게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끝나면 얼마나 멋있는 부분이 나오기 시작합니까? 지금 들으시는 음악은 그 유명한 바그너의 타노이저 서곡입니다. 자, 이제 시작되죠. 이제 이상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아주 평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올라갑니다. 바그너만큼 웅장함을 잘 표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들어보시죠. 이것이 바그너의 타노이저 서곡입니다. 아까우시죠? 그러나 이 좋은 부분을 듣기 위해서는 앞에 그 괴상한 부분을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바그너 음악에 심취한 이 사람, 당연히 브람스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 전편 강의를 보셨으면 아마 그 브람스와 바그너가 100년 동안 싸운 걸 보셨을 거예요. 서로의 음악 스타일이 다릅니다. 이 사람은 바그너처럼 혁신적이고 아주 개혁적인 음악을 좋아했어요. 작은 모음, 제가 참 좋아하는 곡입니다. 이름도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뿌띠 스위트. 여러분 이런 음악을 정말 덩치 큰 그 뚱뚱한 피아니스트가 이러고 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음악은 심지어 피아노 2대로 치기도 해요. 나중에 이렇게 재밌는 부분이 항상 이렇게 사람 가슴을 움켜잡습니다. 드뷔시의 내성적인 성격이 드러나는 그런 곡이지요. 자, 1889년 프랑스는 굉장히 그 역사적인 해가 됩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파리 만국박람회가 여기서 개최됩니다. 만국박람회 엑스포, 세계 최초의 엑스포가 여기서 개최됩니다. 이 프랑스 사람들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했으면 지금 보시는 큰 그 건물, 성이 있는데 지금 샤노성이라는 이 성은 이 만국박람회를 위해서 지어졌어요. 아주 엄청난 건물을 짓습니다. 프랑스 사람 여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같은 해에 에펠탑도 완공시킵니다. 에펠탑 정말 유명한 명물이 됐죠. 지금은 그 송신탑으로도 쓰고 있는 그런 탑입니다. 어떤 소설에서는 그 지하에 있는 그 비밀 조직이 전 세계의 자기 조직원들과 통신을 하기 위한 안테나다. 뭐 이런 얘기도 어떤 책에는 있어요. 자, 그 만국 박람회에서 많은 음악가들이 모였는데 지금이야 무슨 엑스포 하면은 뭐 새로운 신기한 차들, 뭐 새로운 신기술, 뭐 홀로그램 이런 거 보여주지만 그 당시에는 보여줄 게 음악, 예술, 미술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자바라는 그 자바 섬에서 악단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모인 사람들 중에 가장 히트를 칩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우리는 모차르트나 베토벤 이런 음악만 들었는데 너무 신기한 음악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음악이냐? 가물란이라는 악기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이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대요. 지금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위에 나오는 소리와 밑에 나오는 소리가 박자가 맞지 않습니다. 이런 새로운 기법들을 보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이 그걸 기법을 생각하고 썼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나도 저렇게 한번 써봐야겠다. 많은 사람들이 이때부터 동양의 음악에 심취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전혀 모르던 그런 세계가 있었다. 이때 같은 만국 박람회에서 있던 사람들은 라벨도 있었습니다. 드뷔시보다 17살 어린 라벨도 있었고 저기 러시아에서 온 러시아 5인조 중에 한 명은 림스키-콘사코프도 여기 와서 함께 동양음악에 감동을 받았어요. 이때 드뷔시는 베르가마스크라는 피아노 곡을 남깁니다. 베르가마스크. 저도 이렇게 음악학교 생활을 할 때 이 곡들을 이렇게 학생들이, 친구들이 많이 피아노 쳤기 때문에 이 곡 제목에 대해서 알아요. 베르가마스크. 무슨 가면인가? 베르가마스크. 실제로 드뷔시는 마스크라는 곡이 따로 있습니다. 가면이란 뜻이에요. 그러나 이 제목은 가면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베르가모 지방에서 나는 어떤 그런 춤곡을 얘기를 해요. 이 모음곡 중에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곡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월광입니다. 드뷔시의 월광입니다. 같은 제목의 베토벤 곡이 따로 있지요. 그러나 드뷔시가 같은 악기로, 같은 제목으로 이 곡을 쓸 때 얼마나 많은 부담을 가졌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스카이 라운지용 음악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폼 잡고 기다리고 있으면 이런 음악이 나오면서 우리는 프렌치 프라이를 시켜 먹죠. 너무나 유명해서 저렇게 재즈 버전, 반주 없이 노래 부르는 아카펠라 버전, 여러 가지 음악으로 편곡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이 음악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월광을 들으시려면 베르가마스크를 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이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제가 하지만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오늘도 조인법 때문에 내가 CD를 사는구나. 뭐 이런 느낌. 자, 1893년이 됐습니다. 현악사중주 1번이 나왔습니다. 현악사중주. 저희가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이 나왔습니다. 여러 개를 쓰려고 1번이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결국은 이 사람 한 개밖에 못 썼어요. 이 음악은 상당히 충격적인 음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들었을 땐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었대요. 아, 저게 또 뭐지? 무슨 동양의 춤곡 같은 것도 아니고 이건 또 뭘까? 자, 여러분, 그 두 번째 악장을 지금부터 연주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쿼르테렉스입니다.
충격적이신가요? 당시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답니다. 굉장히 낯설고 난해하고 어떤 그런 음악이었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충격적인 현대 음악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동시대 사람들이 자기 음악을 이해 못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때부터였어요. 모차르트나 베토벤 시대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동시대에 누가 연주를 해도 물론 베토벤 같은 사람은 마지막에 작곡하는 곡 같은 경우는 거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아주 편하고 아름다운 음악을 썼어요. 이자이 현악사진수단이라는 아주 당시에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이자이가 만든 그런 팀에게 헌정이 됐습니다. 이 이자이라는 바이올리니스트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1894년이 됐습니다. 현대 음악의 이정표와 같은 그런 음악이 나옵니다. 현대 음악의 이정표. 여기서부터 현대 음악이 진짜 시작됩니다. 바로 목심의 오후 전주곡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중학교 선생님께서 목신의 오후라는 아주 야한 시를 쓰셨어요. 그 목신, 옛날에 우리가 판의 미로라는 영화 있었지 않습니까? 그 판이라는 애가 목신이에요. 나무의 신. 그 신이 자기가 거느린 여자 신들과 쾌락을 즐긴다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가지고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묘한 음악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이 음악이 그 성감을 자극하는 그런 음악의 1위입니다. 무슨 킨제이 보고서 같은 거에 그런 걸로 나와 있어요. 말라르메. 이 시를 만들었던 말라르메는 자기의 문학과 이 음악은 별개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아무리 이 시를 보고 음악을 만들었다 해도 똑같은 것은 아니다. 분명히 우리는 다른 예술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한 음악으로 그래서 유명합니다. 이 음악은 물론 음악이 야한 게 아니죠. 내용이 야한 것인데 그 묘한 플룻 소리가 사람 감정을 이상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플루티스트한테 제가 물어보면 가장 연주하기 힘든 부분이 소리를 작게 내면서 낮은 음을 연주하는 거랍니다. 여러분 아마 여기 아이들도 많이 와 있는데 리코더를 연주할 때 아마 그런 걸 많이 느꼈을 거예요. 낮은 음을 소리를 아주 작게 내려고 하면 소리가 떨려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런지 이 야한 영화 원초적 본능에도 이런 비슷한 음악이 나와요. 물론 제가 이런 음악을 설명드리면서 여러분 이 음악 기억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누가 이런 영화에서 음악을 기억하겠습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화면을 꺼놓고 한번 음악을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물론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그때부터 음악이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명곡이었어요. 자, 바그너를 좋아했던 사람이 갑자기 바그너주의를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 그런 웅장한 음악을 좋아하던 사람이 왜 바그너를 갑자기 거부했을까? 이 사람이 한 말이 걸작이에요. 여러분 아마 이 문장을 보시면 감탄하실 겁니다. 뭐라고 했을까? 바그너의 음악은 새벽으로 오해받은 황혼이다.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바그너의 음악이 자기는 새로운 어떤 시작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전통음악의 끝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역사에 남습니다. 너는 천재로 오해받은 평범한 사람이야. 뭐 이런 거. 자, 피아노를 위하여. 고등학교 다닐 때 애들 굉장히 이 곡을 많이 쳤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따라 쳐보려고 똑같이 했습니다. 뭐 이렇게 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비슷하게 하시면 그냥 아무거나 막 두드리시고 여기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 음악이 피아노를 위하여예요. 아주 유명한 음악인데 어쨌든 굉장히 재미있는 곡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오페라를 작곡합니다. 오페라. 많은 사람들이 오페라를 작곡하지만 이 사람은 오페라가 딱 한 개입니다. 펠리아스와 멜리장드라는 오페라인데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음반을 구하시려면 드뷔시 걸 따로 찾으셔야 돼요. 다른 사람도 이런 제목이 많습니다. 이 오페라는 아주 특이한 오페라예요. 이 사람 뭔가를 해도 이제는 평범하게 하질 않습니다. 이상하죠? 이 사람 오페라의 특징은 중간에 혼자 이렇게 딱 따로 떨어져 나와서 노래 부르는 게 없어요. 우리가 오페라는 특징이 뭡니까? 그런 오페라 가서 박수 치러 가는 거예요. 중간에 이렇게 어떤 이렇게 대부분 이게 뚱뚱한 여자분들이시죠? 이렇게 딱 서갖고 갑자기 탁 노래 부르면 막 브라보 박수하고 또 이제 막 무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이렇게 중창 여러 사람과 같이 또 노래를 막 부르면 여러분 촉배의 노래 같은 거 아시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막 브라보 할 박수 치는 타이밍이 참 많단 말이죠. 이 사람 오페라 안 그래요. 이 사람의 오페라는 그런 노래가 없어요. 그냥 노래가 처음부터 끝까지 흘러갑니다. 마테링크라는 사람의 비극적 이야기를 다룬 이 오페라에 바로 이런 새로운 시각이 들어갑니다. 아리아나 중창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페라를 좋아한다고 할 때 대부분 그 오페라 전체를 보기보다는 거기서 유명한 노래를 먼저 듣고 좋아하잖아요. 얘는 없어요, 그런 게. 드뷔시 유명한 아리아 한번 불러보세요. 불러봤자 알지도 못해요. 왜 이렇게 썼을까?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아니, 성악가들도 목 좀 아껴야죠. 나머지 우리 오케스트라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음악은 흘러갑니다. 여러분, 쉐브르의 우산이라는 아주 유명한 프랑스 뮤지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운드 오브 뮤직 같은 걸 상상하고 그런 뮤지컬을 보면 굉장히 생소해요. 우리가 굉장히 유명하게 아는 막 따라다라디라 이 음악 하나 들으려고 보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희한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웬만한 대사도 다 노래로 해요. 마치 오페라를 보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좀 당혹스러워하는 어떤 그런 거거든요. 어쨌든 드뷔시의 오페라도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아까 이 사람 음악 양 맞은 것 같다고 했잖아요. 몽롱하시오. 이것이 바로 드뷔시가 썼던 오는 음계라는 겁니다. 반음이 없어요. 우리가 도레미 하고 뭐 미파는 반음 뭐 이런 게 있어야 장조나 단조를 표현할 텐데 이건 장조도 아니고 단조도 아니고 몽롱해요. 그 몽롱한 음계를 가장 잘 확인하실 수 있는 음악이 바로 이 피아노를 위한 영상이라는 곡입니다. 정말 멋진 음악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드뷔시의 바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일본의 유명한 호쿠사이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파도라는 그림인데 굉장히 유명해서 그 당시에도 벌써 세계적으로 알려졌어요. 많은 서양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멋있다. 우리 집에 병풍으로 걸어놓고 싶다. 뭐 이런 그런 그림을 보고 드뷔시가 만들어낸 바다라는 음악은 여러분 감동받을 준비하십시오. 이 음악의 마지막 그 웅장한 파도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이 곡이 드뷔시의 바다입니다. 물론 저는 이 곡의 가장 좋은 부분을 들려드린 거예요. 다른 부분은 좀 지겨워요, 사실. 한 20분짜리 곡인데 그 앞부터 듣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그래서 마지막 가장 멋있는 부분을 들려드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그 엄청난 그 심벌 소리를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는 그냥 심벌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통 음악회에 가서 오케스트라를 감상을 하고 있으면 우리는 항상 이렇게 중얼거리죠, 옆 사람과. 저거 두 개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두 개가 뭐냐 하면 둘 중에 하나는 지휘입니다. 나도 이거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오해죠. 이 사람은 한 달 동안 오케스트라를 연습시키는 사람이거든요. 단순히 무대 위에서 나와서 이것만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심벌. 저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것도 착각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 이것만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놓고 뭐 캐스터네트 치고 트라이앵글하고 팀파니 두드리고 심지어는 건반 여러 개 있는 마림바 두드리고 그걸 어떻게 하냔 말이죠. 굉장히 어려운 직업입니다. 드뷔시 이혼과 재혼을 거듭합니다. 이혼과 재혼. 여자 관계 복잡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 아주 복잡해서 이 사람 때문에 권총 자살을 하려고 했던 여자가 2명이나 있었어요. 뭐 흔한 일이죠. 10년 동안 동거를 한 여자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그럼 당연히 권총을 들죠. 어쨌든 시도로 끝났고 이 사람이 이뿐만이 아니에요. 그 유명했던 조각가이자 로댕의 연인이었던 까미오 클로델에게도 찝쩍거렸습니다. 굉장히 예뻤던 여자고 로댕도 자기 연인으로 뒀고 유부남인 상태에서 그러나 이 둘 관계가 잘 되지 않으니까 까미오 클로델은 나중에 좌절을 하고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나중에는 작품 활동도 못했죠. 굉장히 유명했던 여자고 이 여자에 대한 영화도 나와 있습니다. 까미유 클로델. 이 까미유 클로델 영화에 드뷔시가 나옵니다. 지금 뭔가 명함을 돌리고 있는 남자가 있어요. 조각들이 전시되어 있는 어떤 그런 공간에서 명함을 돌리는데 뭐 그렇게 내성적으로 보이진 않아요, 사실. 이 사람 사실 자기 명함을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좋아하는 까미유 클로델의 명함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조각을 보고 감탄을 하지요. 내가 이 여인을 내 여자로 만들었으면. 뭐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 까미유 클로델을 당시에 연기했던 여배우는 까미유 클로델보다 훨씬 더 예뻤던 이사벨 아자니가 연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사벨 아자니의 모습을 곧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친구들이 그 이사벨 아자니를 보기 위해서, 이사벨 아자니가 아니죠. 까미유 클로델을 보기 위해서 그 집에 왔습니다. 정말 예쁜 배우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자기가 드뷔시라고 밝히는 장면을 지나쳐요. 그래서 음악을 하는 사람들도 드뷔시가 그 영화에 나와?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잠깐 동안 연문을 뿌리게 되죠. 둘은 아름답게 왈츠를 치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이 왈츠를 치는 장면 뒤에는 그냥 깨져요. 이 여자가 차버립니다. 그런데 이 왈츠를 치는 잠깐 동안의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 이 까미유 클로델은 왈츠를 치는 조각상을 드뷔시에게 선물을 줍니다.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조각이죠. 이것이 까미유 클로델입니다. 드뷔시는 이것을 평생 간직하고 있었답니다. 여자가 아무리 바뀌어도 그 조각은 간직하고 있었고요. 항상 그게 문제가 되지요. 자, 까미유 클로델의 조각을 더 보시죠. 기도라는 작품이죠. 정말 아름다운 조각을 남겼던 그런 조각가입니다. 그리고 있을 때 드뷔시는 어린이의 세계라는 어린이들을 위한 곡을 만듭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어린이를 위한 곡을 작곡하는 사람들은 어린이가 아니에요. 대부분 나이가 들었을 때 이 어린이를 위해서 작곡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히게 아기자기한 음악이 나올 수 있어요. 그 중에 한 곡인 코끼리의 자장가. 정말 제목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코끼리의 자장가. 여러분 대부분 아기 코끼리 덤보를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잘 어울려요. 이런 음악, 이런 건 어떻습니까? 눈은 춤춘다. Snow is Dancing이라는 곡입니다. 정말 그 눈발이 날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곡들이 어린이의 세계라는 곡에 들어있습니다. 또 가장 유명한 골리워크, K-워크라는 곡이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제목으로 되어 있죠. 골리워크. 골리워크라는 거는 좀 이상하게 생긴 애기를 얘기해요. 꼬마인데 좀 애가 좀 얼굴 좀 까마잡잡하고 좀 이상하게 생기면 그 골리워크라고 얘기합니다. 잘 이해 안 가시죠? 그냥 요즘에 우리가 그런 애를 보고 골룸이라고 놀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골리워크. 그런 아이가 상으로 케이크를 받고 아이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뒤뚱뒤뚱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K-워크라고 하는 겁니다. 골리워크의 K-워크. 저희가 현악사진으로도 많이 연주를 했던 그런 곡입니다. 이런 재밌는 곡들을 자기 어린 딸 슈슈에게 헌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슈슈는 1년 후에 14살로 병으로 죽습니다. 그런 슬픔을 안게 되죠. 1914년. 이 해는 세계적으로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세계 1차 대전. 드디어 프랑스에도 폭탄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있을 때 드뷔시는 암에 걸립니다. 그리고 그 암 수술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알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암이라는 병을 행운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은 죽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70살, 80살까지 산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세상에 우리는 그 오래 살 거라는 걸 믿고 살다가 준비 없이 죽지요. 자기가 알게 되는 사람과 정리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런데 암에 걸린 사람은
그 자기가 죽을 때를 알기 때문에 몇 개월간 사람을 정리할 시간이 있고 죽음을 준비할 시간을 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 죽을 때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작곡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곡 바이올린 소나타를 남깁니다. 평생 살아오면서 인상주의 음악을 창시했고 완성했던 사람이 마지막엔 이렇게 동양적인 멜로디를 쓰게 됩니다. 이 음악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씨가 요셉 시게티라는 바이올리니스트한테 레슨을 받으러 갔을 때 그 시게티라는 선생님은 네가 동양인이기 때문에 이 음악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다라고 했던 그런 곡입니다. 이 곡은 드뷔시의 마지막 곡입니다. 그리고 56세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드뷔시가 이전에 활동했을 당시에 많은 친구들이나 음악인들이 이 사람을 지지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를 했었습니다. 드뷔시의 한 친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유명한 펠리아스와 멜리장드라는 오페라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 어떤 여인이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는데 한 아저씨가 오셔서 춥지? 창문을 좀 닫아줄까? 라고 얘기했더니 이 여자가 놔두세요. 저는 지금 저 창문으로 들어오는 황혼의 빛을 느끼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오페라를 보고 있으면 그 마지막 장면에 창문으로 새어 들어온 것은 황혼의 빛뿐만이 아니라 현대음악의 모든 것이 밀려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드뷔시의 어떤 우리의 시각으로 보는 그런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1시간 남짓 그 드뷔시에 대한 여러 가지 음악들을 같이 느끼셨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윤범의 파워클래식 제17회 바르톡 편이 방송됩니다.